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윤정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그 손을 준비했습니다. 15년을 홀시아버지를 모시던 맏며느리인 주인공 서영은 시아버지의 살아생전 함께 겪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이 글은 윤정옥 작가님의 소설집 거울 속 뒷모습에 수록된 작품으로 2021년 9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의 오디오북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님,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는 서영의 눈빛은 애원으로 빛났다. 서영의 시아버님의 두 번째 49제가 끝난 날 밤이었다. 스님은 묵묵부답. 잠시 후 스님의 깊은 숨이 밖으로 토해진다. 서영도 깊은 숨을 몰아쉰다. 그러나 고요한 어둠을 깨치지는 못했다. 어둠 속에서도 다른 고요히 흘러가며 두 사람을 비추었다. 고통을 참느라 일그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은 애가 탔다. 진통제를 놓아주기만 할 뿐 속수무책인 의사가 밉기도 했다. 환자의 아픔이 보호자인 서영의 가슴을 쥐어짜듯 전달되어 왔다. 노인의 바짝 마른 몸은 어린애의 무게와도 같았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던 서영의 시아버지는 결국 말기위암으로 가고 말았다. 한 인간의 죽음은 거창하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처음 본 서영은 운명이랄 것도 없이 한순간에 눈을 감고만 시부를 본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았건 적어도 인간은 죽음이 달라야 한다고 여겨왔는데 죽은 뒤 물체가 굳어버린 다른 동물처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허무라고 표현하기에도 가벼울 정도로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S씨의 작은 화장터는 가을 아침의 텅 빈 모습으로 서영의 가족을 맞았다. 야트막한 산들이 병풍같이 둘러서 있고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도 늘 왔던 곳처럼 눈에 익었다. 아니, 눈에 익기보다는 가슴속 한구석에 접혀져 있던 추억 속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11월임에도 야산자락에 서 있는 아카시아 나뭇잎들은 누렇게 시든 채로 가지에서 바람에 나풀대고 있었다. 멀리 산자락 아래로 등 돌리고 앉아있는 몇 채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집 앞에 가을거지 끝낸 논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논에 시선을 떨구고 서 있는 서영의 흰 치마 아래 끝까지 따뜻이 감싸주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햇살이 몸에 비추일 때는 따뜻하다가 바람이 일고 그늘이 지면 금세 추워서 옷깃을 여미며 햇살을 쫓아가니 서영은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자신이 생명체임을 일깨워주는 싸늘한 바람이 넋놓고 있는 정신을 자주 흔들어대었다. 아랫마을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옳거니 죽음이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이로구나. 서영은 참 이렇게도 철이 늦게 날까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서영은 시아버지의 장례 앞에서 딱 3번 울었다. 전혀 눈물이 나지 않으면 맏며느리로서 조문객에게 민망하여 어쩌랴 싶어 영안실에서 평소 안 쓰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12시쯤에 입관을 한다고 영안실 직원이 직계가족을 영구 앞에 둘러서게 하였을 때 남편 옆에서 뜨거운 눈물을 처음 흘렸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차갑고도 냉엄한 표정으로 편안히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시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가슴속에 불덩이가 밖으로 터져나오듯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된 채 눈물 범벅이 되었는데 그 눈물이 전염되어 서영의 가슴속에서도 뜨거움이 솟구치며 눈물을 흘리게 했다. 남편은 3분의 1쯤 떠있는 아버지의 눈을 자주 쓸어 내려주었는데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싫어서 서영은 남편의 검은 양복 자락을 옆에서 잡아당겨 이성을 차리도록 주의를 주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이점일까?
아니, 죽은 이에 대한 정의, 눈물의 양도 조절하는 것일까? 입관 후 하루를 더 영안실에서 지낸 이튿날 아침. 서영은 차분하게 영정 앞에 있던 짐들을 챙겨 연구차에 실었다. 화장터로 떠나기 전 관을 운구한 뒤에 연구차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영정을 놓은 채 발인제를 가졌는데 이때 두 번째로 서영은 소리치며 울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하여 놓은 제상 앞의 시아버님은 비애스러움을 감추는 듯 이제 막 울음 그친 아이같이, 아니 건드리면 또 울 것처럼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서도 큰 며느리인 서영을 부르며 찾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한 번 더 뵈러 왔어야 했던 것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서영은 직장 일을 핑계 삼아 가보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뒤 와보았었고 운명하신 뒤 뵈러 온 것이 서영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렇게 살다 가실 것을, 그 짧은 생애를 살다 갈 것을 얼마나 오래 살 것처럼 갈등하며 순간순간 미워했었나.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해요, 아버님. 소리치며 서영은 울었다.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모시던 서영의 막내 동서는 쉰 목소리로 울어댔는데 우는 소리는 더욱 쉰 듯하여 며칠을 두고 계속 울기만 했던 사람처럼 목이 잠겼다. 꺼이꺼이 목이 꺾일 듯 울어댔다. 서영처럼 15년을 한 집에서 살며 미운정 고운정 들어 우는 것은 아니었다. 한 번도 같은 집에 살지 않았고 좀 떨어진 곳에 방 한 칸 세내어 아버님을 뉘어놓고 밥은 아침에 한 번 해서 점심까지 먹게 하고 저녁이면 자기 남편이 날라다 주었었다. 어차피 분식점을 하는 그들이었고 주문 배달처럼 그렇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러서 챙겨주었다. 동서는 시아버지 혼자 사시는 방에 들른 적도 없어서 정들 것도 뗄 것도 없건만 우는 것만은 기가 막히게 서럽게 울어대었다. 마음 여린 서영은 남이 울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 눈물 흘리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 그 우는 소리에 또 눈물이 솟았다. 솔직히 자신도 전적으로 그 울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막내 동서의 눈물이 전염되어 불만투성이인 자신의 삶이 서럽고 슬프게 떠올라 그만 자기가 불쌍해져서 눈물이 난 것이었다. 막내 동서는 또 얼마나 자신의 팔자가 기가 막혔을 것인가. 3살배기 아들 데리고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되어 막내 시동생인 남편을 만나 개가하였고 오로지 피부치인 친정엄마가 3달 전에 고혈압으로 가셨으니 그 서름에 우는 것이리라. 구조조정에 밀려 실직한 서영의 남편은 모시던 홀아버지를 막내동생에게 보내놓고 장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가책과 아버지가 중년 이후에 부모 노릇 못해 증오해왔던 자신의 행동이 또한 후회 막심. 이 서러움 저 서름이 겹쳐졌을 것이다. 다시 모셔가라고 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한 것도 사실이었다. 어려서 큰 집, 작은 집으로 이웃집 떡 돌리듯 자식들을 떼어놓고 혼자 방랑의 세월을 살다 간 아버지에게 무슨 정이 있으랴. 막내 시동생은 눈물은커녕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울지 않았다. 아니 조금은 들뜬 듯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라리 그가 더 위선 없는 위인 같았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다고 한 그의 말 그대로였다. 잘 가셨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가식으로도 꾸밀 줄 모르는 고지식하기만 한 막내 시동생은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삼촌, 그런 소리 하지 마. 친척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 서영은 타이르면서도 저 정도니 모시는 동안 오죽했을까 속으로 혀를 찼다. 자신이 한 똑같은 행동은 그럴 수 있어도 시동생의 그 말엔 섭섭해지며 흉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삼촌은 3년 모셨지만 나는 15년이야. 꼭 5배였어. 그 소린 그걸 갖고 그렇게 지겨워해? 하는 소리와 다름 아니었다. 화장터에서 관을 화구에 넣기 전에 유리 칸막이 안에 놓은 채 다시 제사를 지내고 술을 한 잔씩 따르는데
곧 울 듯한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자 너무 허망하여 서영은 또 눈물이 났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불쌍하여 울었다. 아마 10년쯤 앓다갔으면 지겨워서 죽음은커녕 쾌지나 칭칭난의 노래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에 자식들 힘들지 않게 봐주려고 가신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너무 짧아서였을까?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더욱 허무감이 들었다. 서영은 효도하던 며느리같이 의외의 울음이 나는 자신에 대해 대견하며 새삼 놀라웠다. 시아버지를 그렇게 헐헐 태워버리고 말았다. 한계령 산자락으로 가서 환경오염 때문에 상자에 넣지도 않고 하얀 종이에 싸준 따뜻한 유골가루를 남편이 양복 속에 품고 와 오열하며 허공에 뿌려댄 것으로 끝이었다. 3일 만에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친척들에게 애쓰셨다고 두루두루 인사한 뒤 헤어져 시동생 집에 들렀다. 부조돈을 세만 뒤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고 남은 돈은 동서에게 애썼다고 다 주고 왔다. 서영은 남편과 함께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기울어가는 노을이 차창 안으로 들어와 피곤에 지친 서영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버스 안 TV에서는 스릴 있는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잠시 눈길을 주던 남편도 이내 코 고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구고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서글퍼 보인다고 느끼며 서영도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정신없이 꿈에 빠져들었다. 2시간쯤 지나서 서영은 눈이 떠졌는데 창밖을 보니 차는 깜깜한 고속도로 위에서 짜증스럽게 정체되어 있었다. 꿈속에서 있었던 행사처럼 자신이 장례를 치르고 오는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언제 울었었던가 눈은 부어 있었다. 망자 나이 80이면 호상이었다. 빈말이라도 아쉽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중환자실에서 보름 동안 남편이 간호를 했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더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이 검사 저 검사를 한다며 피를 뽑아가고 소변을 받아가더니 의사도 사망 3일 전에는 더 이상 환자를 괴롭히지 않고 버려두었다고 했다. 회진 때에도 의사는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가버렸다고 했다. 남편은 가망이 없음을 알았다. 위암 외에 병명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다. 환자의 의식은 말짱해서 말은 못해도 종이에 글씨로 표현하던 아버님은 서영이 언제 오느냐고 써 보이더란다. 그날 밤 환자의 팔에서 링거 바늘을 뺀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 못 사신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말이다. 다녀간 사람은 막내 시동생뿐이었고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관심도 없던 막내가 새삼 무슨 울분으로 생명을 재촉했단 말인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깨어보니 바늘이 빠져 있어 간호사를 불러 다시 링거 바늘을 손등에 찔러 넣었다고 했다. 남편이 잠들기 전에는 확인했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잠이 든 시간이 3시간 정도였다고 했다. 30분 후에 운명할 것도 모르고. 남편은 성격은 다혈질이라도 평소 싫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천성이라 모질게 해본 일이 없는데 보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며 잘 해오던 간호를 지겨워서 죽으라고 갑자기 빼버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아니었다. 본인이 빼버렸을까. 살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 차 있던 노인이 그럴 리 만무했다. 아버님은 손등에 주삿바늘 위에 고정시켜 놓은 흰 테이프가 떨어질 것 같아 자꾸 붙이려고 다른 손으로 다독였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환자에게 링거가 유일한 생명 유지의 수단이었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약 일주일은 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누가 안락사를 시켰을까? 옆의 침대에 새로 들어온 75세의 노인 할아버지가 환자가 치매를 앓으며 췌장암 말기였는데 그 노인이 그랬을까?
왜냐면 노인은 자꾸 자신의 발목에 찔린 바늘을 빼버렸었다. 바짝 마른 몸으로 어디서 그렇게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지 친구들이 지금 술 사준다고 술집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야 한다고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빼버리는 이유를 대었다. 보호자인 딸이 보다 못해 화가 나서 아버지를 때렸는데 그 광경이 너무도 우스워서 서영은 돌아서서 웃었다. 간호사들이 의논 끝에 노인의 손을 흰 거즈로 침대에 묶어버렸다. 노인은 풀어달라고 크게 울어댔다. 딸은 안 된다고 고개를 단호히 내저었고 서영이 왜 그러세요 하고 묻자 노인은 손 좀 풀어달라고 했다. 노인이 다시 울기 시작하자 병실이 온통 시끄러워져서 약속을 받아내고 풀어줬는데 그 노인이 남편 잠든 사이에 와서 그랬을까. 그때 이미 서영의 시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해 잠들어 있는 사람 같았다. 어쨌거나 가신 뒤에 따져서 뭘 한담. 서영은 눕혀놨던 버스의 의자를 고추 세웠다. 서영은 돌아가신 영혼이 극락으로 가시도록 빌어보았다. 자신이 죽은 뒤 자식들도 이렇게 시원섭섭해할 것을 생각하자 쓴웃음이 나왔다. 서영은 마지막에 아픈 고통을 잘도 참아내시던 아버님이 새삼 또 불쌍히 생각되었다. 아버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 애타던 자신은 소생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자 편히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비는 방법밖에 없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긴 채. 혹 그 바늘을 자신의 손이 뽑았나. 섬찟하여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언제나 이런 미친 망상이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었다. 누군가 네가 뽑았지 하고 달려들으며 상상의 모습이 실제였던 것처럼 자신이 한 걸로 의식되어지는 서영이었다. 시아버지가 의식 있을 때 다시 와보지 못했던 서영은 혼수 상태에서 한 번 뵈었고 임종될 줄 모르고 직전에 병원을 나왔는데 사망 소식을 길에서 휴대폰으로 듣고 다시 되돌아갔었다. 터미널서 버스에 오르기 전이었다. 바늘 빠지기 전 시각에는 남편과 둘이 교대 중이었는데 너무 고단해서 서영은 중환자의 보호자 대기실에서 2시간 정도 눈을 붙인 후 병원을 나왔다. 어쨌거나 서영이 가고 없을 때 사고를 알았고 임종은 남편 혼자 지켰다. 애미야, 오늘은 만둣국 좀 만들어 먹자. 예, 만둣국이 잡수고 싶으셨어요? 그야 어렵지 않아요, 아버님. 시어머님이 안 계신 탓에 결혼하면서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던 서영은 만두속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신김치를 다지고 두부를 하얀 행주에 짜놓고 숙주나물을 데쳤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어린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 반죽을 탁구공만하게 떼어주니 재미있어 하며 주물럭거렸다. 서영은 부지런히 시아버지와 함께 만두를 빚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3시나 되어서야 세 사람은 만두로 포식을 했다. 커피를 좋아하시던 아버님이 서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 것도 한 잔 타놓고 식는다고 빨리 오라고 성화이셨다. 말수 적은 데다 어쩌면 한 번 입을 떼면 퉁명스런 남편보다 그날 있었던 일은 시아버지에게 종잘종잘 대던 서영이었다. 시어머니 이상으로 자상하면서도 깐깐한 성미의 서영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와 손발이 잘 맞았다.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자가 제일 귀티가 나 보인다고 하면서 늘 놀러오던 옆집 아이 보고는 걘 참 막 생겼더라 하면서 우쭐해했다. 말해놓고도 너무도 어린아이 같은 심리가 우습기도 해서 두 사람은 깔깔대고 웃으니 옆집 그 아이 엄마가 그 집은 뭐가 그리도 웃을 일이 많으냐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민망한 적도 많았다. 그러던 시아버지였는데 멀리 계시다가도 손자 녀석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꼭 오셔서 참석하신 탓에 기념사진에는 아버님이 한가운데 주인공처럼 서 계셨다. 노인정에서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위층 사시는 할머니가 귀뜸을 해줬다.
냄새나고 술 타령하는 할아버지들 틈에서 그래도 전문대학을 나오셨고 악기를 다룰 줄 알며 일본어도 유창하시고 사교춤도 잘 추어 할머니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혼자 사시는 위층 할머니는 별난 음식을 만들 때마다 마나님 안 계신 영감님들이 제일 불쌍하다며 음식을 정성껏 쟁반에 받쳐 손자들을 시켜 서영집에 보내오곤 하였다. 아버님은 날씬하고 피부가 하얀 탓에 10년은 더 젊어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마나님 안 계셔도 며느님이 수발을 잘해서 아드님하고 형님 사이인 줄 알았다며 서영에게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거의가 할아버지 인물 탓이건만 그 소린 마치 전부 자신에 대한 칭찬인 양 서영은 결코 듣기 싫지 않았고 웃음을 머금은 채 사양하지 않았다. 한 번은 노인정에서 커다란 일이 터졌다. 한낮에 집으로 전화가 왔었다. 서영이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봉변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서 증언을 해주라는 요지였다. 내용인즉 노인정에는 회장이 1명, 총무가 2명 있는데 회장직을 맡고 있는 75세 장씨 할아버지와 총무를 맡고 있는 당시 72세 서영의 아버님인 박씨 할아버지, 그리고 80세이신 염씨 할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노인정 주요 임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어떤 할머니의 눈에 띄었는지 박 총무 할아버지와 총무인 염씨 할머니가 노인정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이는 박 총무 할아버지가 염 총무 할머니를 데리고 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어제 할아버지가 집에서 주무셨냐고도 물어왔다. 마침 아버님은 그날 제사 때문에 친척 오촌 아저씨 댁에 가서 다음날 바로 노인정으로 가셨었다. 그 말을 하니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일단은 집에서 주무시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노인들이 하도 유치원 어린애들보다 더 어린애 같아서 서영은 웃음을 참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데리고 잤으면 어떻고 안 잤으면 어떻습니까? 평시에 총무 할머니들께서 아들, 딸들이 주는 돈 모아서 회장단 할아버지들한테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전화 속의 할머니는 박씨 할아버지는 자기가 아니라고 펄펄 뛰더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물론 회장 할아버지도 아니라고 우기더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노인정의 노인들이 일제히 단합이라도 한 듯 애먼 사람 잡지들 말고 꼭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신 아버님께 서영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아버님은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것이었다. 에이구, 주책 없는 늙은이들. 말할 가치도 없다. 오촌에서 제사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노인정으로 바로 갔는데 집에서 잤냐 안 잤냐 그걸 대라는군. 왜 내가 죄졌어? 죄인처럼 이실직고 하게? 아니면 아닌 것이지. 작은 체구에 젊었을 때 상당한 미모였다는 염총무 할머니는 기억이 부실해서 상상과 사실에 가끔 혼돈을 일으키는 모양이었다. 그것이 더 화근이 되었는데 할머니의 횡설수설이 노인들의 소문거리였다. 소문의 주인공이 실은 회장 할아버지였던 모양이죠? 하고 서영이 말했다. 뒤에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보니 자신의 아버님을 중심 삼아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다 할머니들 사이에 인기 있는 탓 아니겠는가. 시쳇말로 스캔들이었다. 아버님은 또 노인정에서는 만날 화투치기 하면서 싸우는 게 일이라고 머리를 저었다. 한판 끝나면 서로 내가 선이니 네가 회니 헷갈려서 싸움질을 한단다. 10원짜리 내기에 하도 싸우게 되니까 이제 선을 맞게 된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한다고 했다. 나는 폭소하였고 아버님도 한바탕 웃으셨다. 이 모든 우스운 얘기들도 똑똑한 서영의 남편하고는 안 통해도 며느리하고는 잘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흑백을 꼭 가리고야만은 성미가 돼서
의견 충돌이 나면 반드시 언성을 높였다. 세월 속에 미운정 고운정이 묻혀 덮개처럼 그들의 가슴에 내려앉았나 보다. 다만 말년에 외롭게 혼자 방 한켠에서 외출도 안 하시고 사시다 가신 것이 못내 서영의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 병원 계실 때 중환자실 맨 구석자리에서 환자를 보호하던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영감은 곡기 끊고도 한 달을 더 버텼어. 할아버지는 오래 사시겠어. 그러다 소생하실지도 몰라. 우리 영감보다 훨씬 강단이 쓰니까. 그 말에 서영 부부는 놀라서 마주 쳐다보았다. 저 고통을 어떻게 더 견디라고. 고통의 시간을 줄여준 그 손은 사랑이었을까. 서울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자기가 다니던 절에 스님을 뵙고 49제를 시작했고 아버님 살아생전에 다니던 성당에 부탁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연미사를 드려달라고 당부했다. 연도도 물론 부탁했다. 그런데 왜 머릿속에서 링거 주사기를 빼던 손의 임자는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일까? 일찍 가시게 해서 고통을 줄여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에 절하고 싶고 자손들에게 고통을 덜어준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손이 자신의 손은 아니었다. 그러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과 누군가 했던 손의 행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자 곧 그 손의 임자가 자신이었던 것처럼 악수하듯 포개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서영은 강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왜 그렇게 임종 전에 자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셨을까? 서영은 수수께끼처럼 궁금증이 일었다. 달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나? 서영은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체험을 모아서 이야기로 엮어놓은 책을 본 것이 떠올랐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어서 영혼이 그 육체를 빠져나와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며 식구들의 슬피 우는 모습도 보았다고 하였다. 서영은 시아버지도 이런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천상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거나 아닐까 하고 생각됐다. 그러자 왠지 섬쩍지근해졌다. 한번 가면 영원히 만날 수 없기에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 죽은 뒤라도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는 것이라면 아마 인간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까지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삶도 살다 가지 않으리. 누구나 이승을 떠나 저승에 갔다 온다면 이승의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오리라. 베란다의 시들어가는 시클라멘을 보며 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은 며느리에게 저승을 갔다 온 선험자로서 무엇을 타이르고 싶으셨을까? 상상이 가지를 쳤다. 서영은 그런 잡다한 상념들에 휘둘리다 잠깐 졸았다. 서영이 옛날 살던 집 앞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마당에 선뜻 시아버지가 들어섰다. 아버님이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받아드는데 겸연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밥 좀 있냐? 예, 아버님. 상 차릴까요? 그래. 서영이 부엌 쪽으로 가려 하자 시아버지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애미야, 누가 나를 먼저 가게 했든 더 살게 해주었든 신경 쓰지 마라. 누구 원망 같은 거 안 한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내게 섭섭하게 했었던 일들도 언젠가 혼자 사는 시 애비 측은하게 여겨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베풀었던 그 마음씨가 고마워서 잊으며 살아왔다. 그래도 애미가 가장 날 생각해줬다. 하지만 아버님은 용서하셨어도 제 자신은 용서 못해요. 마음속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누군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누구세요? 거실에 있던 서영은 현관으로 급히 갔다. 우체부입니다. 등기예요. 받은 이의 확인 사인을 받아낸 우체부는 이내 가버렸고 서영은 우편물을 보았다.
누런 서류 봉투 속에 흰 편지 봉투가 또 들어있었는데 겉 봉투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같은 주소였고 속의 흰 봉투에는 에미에게라고 적힌 시아버지의 필체였다. 시아버지의 그 글씨체는 독특해서 수백 장 속에 감추어져 있어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글씨체였다. 봉투를 뜯었다. 에미 신세 다 못 갚고 떠난다. 에미한테 시애미 이상으로 시집살이 시킨 것 반성 많이 했다. 외롭게 사는 시애비 외로움 덜어주려고 한 그 마음 고마웠다. 또 직장 다니다 하루 쉬는 일요일에 시애비 체면 유지시켜주려고 내 친구들 불러와서 멍석 펴고 술자리 마련해준 것 등등 두루두루 고맙다. 저승 가서 갚으마. 부디 아범하고 건강하고 손자 석기 녀석 훌륭히 키워다오. 애비씀. 더 이상 손에 힘이 없었는지 필체가 흐느적거리며 흐려져 갔다. 꿈속에서의 표정과 편지 내용이 흡사하였다. 서영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남편이 붙였을 것이었다. 외며느리 고운 데 없다고 큰며느리 앞에서 미안함 없이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행세하던 분이 둘째 며느리 겪어보면서 조금씩 서영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었다. 위선이요 형식적으로 대하더라도 무시하는 것보다 나았는지 그것조차도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가 언제부터인지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만 쥐어주면서 큰 소리만 쳐대는 자기 본위적이었던 시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길 때는 보통 이상의 심경 변화였다. 분에 넘치는 찬사를 듣는 듯 감동이 왔다.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무얼 베풀어 주셨느냐고 가슴에 콩콩 박히는 말을 했었던 자신이 그제야 떠올라왔다. 긴 세월이 애증으로 뭉쳐졌다. 그 세월의 앙금이 이렇듯 편지 한 장에 녹다니. 아, 참으로 새털보다 가벼운 인간의 마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끝도 없이 변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서영의 눈에 소리 없이 물이 괴었다. 그러나 그 손은 어찌하랴.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었지만 별 동요 없이 상제로서 손색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쓰셨던 편지는 분명 자기가 붙였을 텐데도 집에 오면 자꾸 잊어버려서 우체국 지나가다 붙이게 됐다든지 뭔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전혀 관심 없는 듯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든지 등등. 보통 때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포기하고 산 지 오래돼서 서영도 무덤덤했다. 그런데 왜 하필 등기였을까? 일반 우편으로 우표만 붙이면 됐을 텐데. 거기에 생각이 이르자 서영은 갑자기 섬뜩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강 건너에 있는 사람같이 아니면 먼 친척처럼 거리감이 있고 겉돌아 보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아니야, 절대로. 남편은 영원한 비밀로 해둡시다. 꼭 그리 마음 먹고 있는 사람 같았다. 다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되어 아버님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오신다면. 서영은 불현듯 일어나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사진틀 속의 아버님을 벽에서 떼어내어 문간방으로 가서 책장문을 열고 그 속에 세워두었다. 장식품이 사진을 가려 시선을 직접 마주치지 않으니 바라보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에게 고맙다고. 네가 날 그래도 가장 사랑해줬다고. 괜시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벌써 저녁 시간이 됐네.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순두부찌개, 김칫국, 동태찌개, 된장찌개, 묵국, 미역국? 애미야, 오늘 저녁은 만둣국 좀 먹자. 아, 참 그렇지. 오랜만에 만둣국을 끓여야겠군. 많이 할게요, 아버님. 그 생각은 말이 되어 입술을 움직였다.
서영은 장 가방을 들고 나섰다. 문간방에 시선을 주니 사진 앞에 세워두었던 인형이 쓰러져 있고 아버님은 요망한 것 하며 서영을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순간 숨이 꽉 막히며 명치 끝을 찔렀다. 서영은 냉장고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시원하게 가슴이 뚫리는 듯했다. 문간방 문을 닫았다.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빈집에 혼자서 아버님과 둘이 있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팔자소관이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서영은 시장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겼다. 지워버려야지. 아무 일 없지 않은가 말이야. 아니,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서영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49제를 시작한 지 2번째 되는 일요일은 어두워서야 끝이 났다. 절 밖의 나뭇가지에 밤이면 혼들이 나와 나무를 맴돌며 숨바꼭질도 하고 춤도 추고 노는 듯 서영의 눈엔 그것들이 보인다. 스님, 뭐라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서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은 계속 말씀이 없으셨다. 답답한 심경이 옥죄오며 스님의 중얼거리는 나무 관세음보살도 무능한 자의 변명 같았다. 하늘을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이 별빛과 같다고 여겨졌다. 그때 별똥별이 길게 어디론가 떨어져 내렸다. 아버님의 별이 아니었을까.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그 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쓴 고마움의 편지는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평소 미안함 없이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행세하던 분이 며느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까지 겪었을 심경의 변화가 애처롭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아버지와 쌓은 따뜻한 추억들도 떠올리지만 미운정 고운정 속에 사람이기에 느꼈던 부정적 감정들과 그것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링거를 뺀 그 손이 자신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도 이런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아크나의 오디오북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 챙겨 드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